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민주정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화려했던 시대도 있었지만 황금기도 있었지만 바로 쇠퇴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들이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쇠락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 그리고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또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 민주정의 그럼 한계가 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이 다 여기에 있죠. 플라톤이 경계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사실 민주정은 있는 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그리고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 권력을 민중에 나눠주는 것, 권력과 부를 나눠주는 것, 평등하게 나눠주는 게 민주정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치는 굉장히 중요해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평등을 기초로 해서 자유가 너무 과도하게 만개했다는 겁니다. 자,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이 나라는 자유와 언론 자유가 가득 차 있어서 이 나라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겠는가. 자유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유를 절제하는가 했는데 엄청난 권력을 쥐어게 되었죠.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민중이 쥐어들겠는데 이 민중이 그 권력의 자유를 너무나 많이 썼던 것이고, 그 다음에 언론 자유가 아주 만개를 해서 이기적인 그런 자유들이 만개를 했고, 이게 바로 민주정을 흔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법의 지배의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법의 지배라는 것은 통치자를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법 앞에 평등한 가운데 오로지 법에만 복종하는 그런 나라를 최선의 국가라고 생각을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 보면 민주정이 제대로 쓰려면 법의 지배가 돼야 된다. 법의 지배란 룰 오브 로죠. 법 정신, 법 앞에 평등한 걸 얘기합니다. 동양에서 얘기한 룰 바이 로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도 경계했던 게 뭐냐면 이 군중들이 하나의 집단처럼 돼서 독재화되는 경향, 이게 민중에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줬을 때 나타나는 그런 악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나초스 독재자가 된다라는 거죠. 독재자가 되면 결국은 뭐예요? 과도정, 참주정이 되는 거죠. 그 민주정으로 만들었지만 민주정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참주가 되더라, 스스로 민중이 하나의 권력체가 돼서 참주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을 경계를 했던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치학에서 또 보면 그러면 누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야 되느냐? 집단화된 민중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야 될까?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권력자는 노모스가 되어야 된다. 노모스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아니고 현인도 아니고 잠주도 아니고 오로지 노모스에만 모든 사람들이 복종해야 된다. 최고의 권력을 가져야 될 사람, 의인화되어 있지만 바로 노모스, 법률만이 최고의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 민중이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냐? 우리 민중이 여기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예요. 몇몇 민중은 사실상 들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인간의 야만적 속성을 그대로 꿰뚫어 본 거죠. 나중에 로마의 키케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이 야만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성이 지배하지 않고 감성에 좌우돼서 불의에도 쉽게 불의인지 정의인지 가리지 않고 휩쓸리는, 이게 바로 인간의 야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에게 국가의 최고 권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줬던 이 제도를 굉장히 맹공격을 한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왜? 민중의 폭주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건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만들어냈던 갖가지 폭주와
실수와 오류들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것은 민중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아레오파고스 최고 법정의 권위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최고심을 민중에게 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 위에 민중이 올라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이 주장을 하면 그게 법이 등에 무너지는 거죠. 그럼 노모스 위에 법이 생기는 거죠. 민중이 올라서는 거죠. 모든 민중도 노모스 밑에 범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민중의 결의만 하면 결의로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대민주주의 국가 굉장히 많이 그런 걸 볼 수 있죠. 민중의 결의를 통해서, 즉 민중의 결의를 통해서 각종 특별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법이 다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그러면 정말 올바르게 제정된 법이 무력화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최선의 국가가 되지 않는 거죠. 좋은 국가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런 것들은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로마는 아테네 민주정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명이 지배하는, 또 집단화된 한 명이 지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지배하게 되면 독재화되기 때문에 법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욕망을 갖고 있다. 어떤 욕망? 야수적인 욕망.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야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를 민중은 잘 참지 못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군중해질 때는 군중의 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공유되면 엄청난 오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분노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은 그건 정당한 법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된 욕망에서 그러니까 욕망에서 만들어진 거, 이거는 바로 해방된 이성이다. 이성을 잃어버린 거다라는 거죠. 이성을 잃어버린 가운데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자, 실례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아테네가 무너지게 된 아테네 민주정이 왜 저런 문제가 있었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을 했냐? 생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만 내가 들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아테네 민주정이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아르기누사의 해전 재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스파르타와 이제 아테네가 전쟁을 하는데 스파르타가 연전 연패를 합니다. 왜? 아테네가 해상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스파르타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아테네는 어떻게 되느냐? 육전에서 싸우는 방법 어떻게 했냐? 육전을 할 수가 없어요. 스파르타가 싸워서 우리 다 진다라고 생각해서 피레우스 항구에서 아테네까지 도성을 만듭니다. 한 8km 정도 되는데 성을 만들어요. 그 성 쌓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성을 딱 쌓습니다. 도시와 도시의 성을 딱 쌓아요. 그럼 여기 통로만 만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드느냐? 아테네는 해상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구하고 아테네는 바로 연결이 되게끔 아주 거기를 도시와 도시 간을 도성으로 딱 양쪽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테네 시민들을, 애각에 있던 시민들을 전부 다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사실은 아테네가 패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테네가 지게 된 핵심적인 배경이 뭐냐? 그때 역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충청남도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 면적에 흩어져 있던 시민들을 요 도성 안에 다 넣었으니 얼마나 밀집돼 있어요. 왜? 밖에 나가면 다 스파르타 중장보병이 다 버티고 있으니까 이들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육전은 절대 안 하다.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해전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밀집해 있었던 거예요. 우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역병이 생긴 거예요. 역병이 생겨갖고 무수히 많은, 그때 당시에 아테네 시민의 3분의 1 이상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 10만 명 이상이 죽어요. 그때 그 병에 페르클레스가 걸려버린 거예요. 이제 역병에.
그래서 430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부터 이제 막 역병이 돌아왔고 429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지휘해야 될 최고 지휘관 페리클레스가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1년 후에 죽습니다. 아테네 패망은 페리클레스가 죽으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테네가 전부 다 페리클레스가 모든 걸 리드하고 전략과 전술을 다 만들어냈었는데 그가 없는 동안에 이 전쟁을 이끌어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어쨌든 자 이제 전쟁 말기입니다. 406년이면 406년 말기인데 404년에 이제 아테네가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테네가 해상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에 해군을 지원받고 해서 해군을 계속 키워갖고 이제 바다에서만 아테네를 무찌르면 완전히 이제 아테네를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르규즈 사이라는 곳에서 해전이 벌어졌어요. 해전이 아주 결정적인 해전이에요. 이제 마치 국군을 건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마지막 승부수. 그래서 아테네에서 한 150척이 나왔고 스파르타는 120척이에요. 이게 붙었어요. 이제 해전이 붙은 거예요. 국력을 다 기울인 거죠. 이제 그랬는데 이때 아테네가 대승을 거둡니다. 스파르타가 60척을 다 침몰을 시키는 거고 아테네는 25척만 파괴됩니다. 그 200척, 150척 가운데 근데 그날 전투를 엄청 하는데 난파 한 배가 생긴 거예요. 난파를 했어요. 막 풍랑이 일고 일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150척 중에서 47척이 풍랑을 만나서 난파를 하게 됩니다. 난파를 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을 구하러 가지 대승을 했어요. 아테네가 대승을 했는데 우리 배가 지금 47척이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47척에 표류하는 배를 구하기 위해서 장군들이 바로 구조선을 보냅니다. 구조선을 보내는데 파도와 경랑이 너무나 심해서 도저히 구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가 잘 보십시오. 도저히 구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하러 간 사람까지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 지휘관이 이건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철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철수한 사건을 가지고 아테네 본국에서 우리가 해전 승리했지만 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냐? 왜 구하지 않았냐? 현지 사정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현장의 전투 상황에서 이 지휘관이 판단해서 지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전통이 이 지휘관의 그 판단에 의한 걸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대통령보다 앞서는 게 현지 지휘관 사령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아테네에서는 그 사정을 전혀 몰라요. 거기서 47표 구하지 않았더라. 우리가 이겼으면 뭐해? 왜 구하지 않은 거야? 그래갖고 그때 이 장군들이 8명이 참전했어요. 장군이 10명이라고 그랬죠. 10명 중에 8명이 참전했다는 거예요. 국가의 운명을 건 대결이었잖아요. 스트라테고이 8명이나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아테네 그 본국에서 그때 참전했던 8명 장군 다 불러들여.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 47척의 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군들의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어서 사형을 시키자. 기가 막힌 거죠. 그때 그 재판이 막 열리는데, 재판이 열리는데 그때 마침 평의회가 항상 50명은 상주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라고 했잖아요. 쇼비에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인데 마침 소크라테스도 한번 뽑혔어요. 그리고 그때 역사가 이 소크라테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5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마침 추첨이 돼갖고. 그래서 이때 이 사형을 물는 그 재판을 하는데 민중들이 죽여라 한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이때 장군들이 와서 소명을 하고 했지만 듣지를 않은 거죠. 도저히 구할 수 없었다. 그거는. 그리고 재판은 항상 그 당사자가 와서 소명을 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재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단심으로 끝냈어요. 사형.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그냥 저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우리가 사정을 설명하면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간 거예요. 8명 중에 소환을 하니까 본국으로 갔어요. 근데 2명은 눈치채고 아테네 시민들을 믿을 수 없다. 만약에 지금 민중재판이 되면 저건 인민재판이 될 거다. 내가 죽을 수 있겠다. 2명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6명만 왔어요. 아테네 민중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왔던 6명은 그 자리에서 처형이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사실 그 당시 있었던 칸노노서법에 따라서 피고인 한 명 한 명을 재판하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8명이라는 장군을 놓고 한 번에 8명이 잘못이다 하고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민중이 아까 그랬죠? 민중의 주장, 결의를 통해서 법을 무시하는 바로 민중의 폭주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법인데 법을 무시했습니다. 한 번에 심판하자. 8명을 한 번에 묶어서 그냥 재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단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기소 이유를 청취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의 법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절차가 다 있었어요. 피고는 자기를 소명해야 됩니다. 이유를. 그리고 해명을 청취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경중을 가려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다 무시하고 바로 처형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오로지 그 군중이 다 휩쓸려서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반대한 사람 단 한 명,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민중의 뜻에 반하는 걸까요? 소크라테스만이 반대했습니다. 이건 법률 위반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소명도 듣지 않았다. 단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걸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명의 장군들은 죽었습니다. 8명의 장군은 그 당시 아테네의 최고의 장군들, 10명 있는 장군들 8명을 중에서 6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아까운 인재들을 잃어버린 겁니까? 그러니 스파르타한테 질 수밖에 없죠. 그대로 바로 2년 후에 다 완전히 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르기누사의 해전을 끝으로 바다 제패권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휘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지휘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 민중들이 그거를 후회하게 된,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된 게 몇 년 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그때 죽여라라고 선동했던 데마고그들이 있었습니다. 선동가들. 그 사람들이 민중들을 다 한꺼번에 현혹을 해서 그 판결을 이끌어냈던 거죠. 그래서 민중들이 몇 년 후에 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 우리들을 선동해서 죽여라고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우리가 잘못된 판정을 내리도록 선동해서 이끌었던 사람들을 찾아서 다 죽입니다. 나중에 몇 년 후에는 비로소 소크라테스가 옳았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이성대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그때 그 선동을 이끌었던 데마고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소크라테스의 재판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민중으로 보면 눈에 가시죠. 지금 민중의 뜻에 어긋난 거 아니에요? 아까도?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옳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잘못된 겁니까? 소크라테스가 옳았지만 민중의 격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적 행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 소크라테스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민중들은 소크라테스가 눈에 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찰하라고 했으니까요. 아주 귀찮게 굴었죠. 그리고 최고의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쫓아가서 토론을 하면서 당신이 진정 알고 있는 것은 무지다.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걸 오히려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이 무지함을 알지 못하고 있군요. 이렇게 무지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나 잘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하고 대담을 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지식인들이나 최고의 리더들이 눈엣가시가 되고 더군다나 이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는 많은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의 그런 질문법,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흉내내서 집에 와서도 아이들이 막 토론을 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아버지하고 토론, 아버지
토론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기성세대의 권위를 다 인정해야 되는 아버지하고 막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추궁해가는 식의 문답법을 소크라테스한테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도전하는구나. 이렇게 도전하게 만드는 게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테네가 멸망을 하고 나서 404년에 멸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파르타한테 멸망을 하니까 뭐예요? 스파르타가 아테네 민주정 대신 뭐를 세워요? 게레 정권을 세웁니다. 게레 정권을. 250년 동안 이어왔던 그 민주정을 바로 스파르타가 와서 게레 정권을 세웁니다. 그래서 과두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 30인 과두정을 만듭니다. 30명이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어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세계 최고라는 것들을 자부심을 가졌는데 스파르타한테 지면서 완전히 멘붕이 오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최고의 의식이 제국 최고의 자부심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인들이 그때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404년에 페르시아의 과두정 참주정이 30인 참주정이 만들어지는데 그 참주정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하죠. 뒤에 제가 트라시브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거에 맞서서 민주정의 폭주에 맞섰던 유일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였고 그걸 논리적으로 계속 주문했던 사람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죠. 500명의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재판하는 과정을 그린 그 재판 내용이 소크라테스의 변명,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바로 재판장에서 소크라테스와 민중들, 재판관 간에 벌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거기서도 이민들은 오히려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자기 변명하고 자기를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민들을 더 꾸짖습니다. 죽기를 작정을 한 거죠. 그럼 죽을 수밖에 없죠. 소크라테스가 과연 청년들을 타락시켰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각성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참 지혜를 추구하라는 걸 계속 가르쳤죠. 그리고 시민들한테 항상 스스로 시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삶을 성찰하는 거죠. 성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스스로 캐묻지 않는 삶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민족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소크라테스가 계속 일깨워줬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반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시민들은 매도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99년에 죽게 되고 이때 바로 아테네의 정신이 가장 태조했을 때고 이때부터 이제 급전직하로 이제 쇠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이제 민주주의 붕괴를 하게 되는데 아테네가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죽긴 했지만 민주정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아까 스파르타가 과두정 게레 정권을 세웠다고 했죠. 그 게레 정권이 한 일이 뭐냐? 이전에 있었던 민주파들을 한 1500명 정도를 학살을 합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그 작은 도시에서 1500명의 민주파를 과두파 크리티아스가 주도했던 과두파 30인 참주정이 민주파 시민들을 1500명 가까이 죽입니다. 그래서 민주파들은 다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그 민주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 트라시블로스예요. 아테네 시민들이 정말 패전에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졌을 때 과두정까지 겹쳐서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을 몰살을 시키니까 민주주의 지도자들은 다 망명을 했다가 이 과두정과 싸우게 됩니다. 이 독재 타도를 위해서 민주정파가 일어나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없었어요. 불과 한 70여 명 가지고 시작을 해서 트라시블로스가 하나하나 아테네로 진군을 해서
결국은 그리티에스가 이끄는 30인 과도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됩니다. 자, 이때 트라시블로스가 어떻게 했는가?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도정이 30인 참주정을 하면서 민주파들의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고 모든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주파가 다시 잡았을 때 그 과도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복을 해야죠. 보복. 인류 역사에 보면 엄청난 보복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도 그 프랑스 혁명과 이 과도파와 민주파의 대결에서 엄청난 피비린 나는 보복을 계속 반복하죠. 어느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그리스에서도 더군다나 그 아테네 시민들의 정신이 쇠퇴할 대로 쇠퇴할 때입니다. 이 마지막 민주정의 다시 민주정의 회복인데 이때 트라시블로스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상컨대는 모든 과도파들을 모조리 몰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숨을 거두는 거였죠. 자, 그런데 트라시블로스가 정말 영웅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독재 타도를 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하지만 이 이전의 정권, 과도파가 한 정권, 이 정권에 핵심 책임 있는 사람 몇 사람만 하고 나머지 그들에게 부역했던 사람 모두 용서하겠다. 과도파에 부역했던 모든 부역 시민들, 부역자들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추적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선택, 피해 보복을 하지 않고 과거를 들추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민주파와 과도파에 있는 사람들 모든 시민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서약을 하게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과도파, 독재파하고 민주파 간에 절대 상호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을 하시오. 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트라시블로스가 이렇게 포용적 정치를 이끌어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정치사를 보면 이 보복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정말 트라시블로스 같은 포용적 리더십이 진짜 필요하지 않은가. 이때야말로 정말 이 내 이웃, 내 친구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인데 내 원한이 얼마나 복받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바로 그들에게 복수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아테네가 보여준 미덕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그 이후로는 4세기로 이어지면서는 한 150년 동안은 계속 쇠퇴해서 2세기 중반에 바로 마케도니아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게 바로 마지막 정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라시블로스가 그나마 아름다운 민주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속 쇠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결국 교훈은 뭐냐? 정말 황금 시대를 만들고 인류 역사에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들을 아무도 생각 못했을 때 이걸 창안해내고 이걸 인류사에 다 전달해 줬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말 수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모든 근대국가, 현대국가는 다 그 제도를 변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했던 건 뭐냐? 결국은 민중의 탐욕과 가진 자의 탐욕, 그 다음에 없는 자의 탐욕, 그 다음에 없는 자들의 가진 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절제되지 않았다.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솔로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래서 솔로는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균형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권력도 양쪽에 균형을 맞추도록 이렇게 줬었습니다. 근데 그 균형이 바로 민주정에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민중에게 권력을 주는 이 민주정의 만개가 바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죠. 거꾸로.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참주정을 경계해서 도편 추방제까지 만들었지만 그게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게 작동하는 시기는 일부 있었지만 계속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중 전체의 애침이나 결의로 법을 압도하는 민중민주주의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데마고그들이 선동을 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테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국 시민들이 제대로 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들이 미약했기 때문에, 민주시민 의식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군대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정이 성공을 하려면 페리클레스가 그토록 강조했듯이 이디오테스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되어야 되겠고 법의 지배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의 법률인 이 노무에 굴종해야 된다. 그런데 간간히 아까 재판에서 봤듯이 민중이 이 법률을 무시했다. 법 위에 올랐을 때 항상 파탄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교훈을 봅니다. 로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민중에게 전체를 주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로마에 만든 거는 체크 앤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입법에는 원로원과 민회가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민회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어요. 견제와 균형을 한 거죠. 그래서 집정관을 마치고 나면 원로원이 됐습니다. 원로원이 말하자면 국회죠. 근데 국회를 두 개로 만든 겁니다. 원로원과 민회. 그래서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게 원로원은 상원, 민회는 하원입니다. 미국이 본 땅이 바로 로마 공화정이에요. 그래서 상원은 주로 지역대표, 민중의 대표들, 옛날 13개 주의 그 독립성을 인정했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주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원 역할을 하게 되고, 민회에서는 바로 일반 대중의 권한을 줬죠.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했죠. 이게 원로원과 민회가 견제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테네는 이게 없었죠. 민회에서 결정되면 그게 끝이에요. 입법을 하면 끝이고 재판을 하면 끝이었어요. 그리고 사법도 로마의 법은 사실 법 체계는 그리스가 제대로 만들었죠. 그대로 법률에 의한 법치주의를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개정돼서 로마법으로 체계화시킨 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테네에서는 뭐예요? 모든 재판을 민중이 전부 다 했어요. 어떤 재판이든 다 200인, 500인, 1000명이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재판을 한다면 뭐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판결을 하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건전한 판단력을 갖춰야 되겠죠. 근데 대중 전체에게 그걸 주니까 그냥 대중적 분위기에 손드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대적 재판으로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았다면 사형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는 사형을 외치는 소리가 더 커지면 사형이 되는 겁니다. 그 분위기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개선을 하죠. 민중 전체가 그렇게 다 모든 재판을 다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특화법 간의 원칙이다. 이건 뭐냐면 정치인에 대한 거는 황제가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제에 대한 거는 최고 제사장이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군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령관이 재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경험과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 재판하게 하는 거죠. 일반 대중은 각 분야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르비누사이 해전에서 재판을 할 때 8명이 장군을 재판할 때 민중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부족했어요. 오로지 대중적 감성에 좌우되는 거죠.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은 그런 원칙을 정해서 전문적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의 자부심을 굉장히 가져서 시민적 자부심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키비스 로마노스 썸, 이게 뭐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울림을 가졌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많은 식민지 속주를 갖고 있었지만 로마 시민은 어디에 가도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면 정당한 재판에 의지하지 않고는 로마 시민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속주의 시민들이 시민권이 잡으려고, 시민권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속주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 시민만, 실제 시민만 시민권이었고,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은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 로마 제국에 공헌을 한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흘린 사람, 로마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 누굽니까?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 그래서 전쟁에 나가 싸워서 한 번 싸웠고 되냐? 군대에 가면 25년 동안 복무하면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키비스 로마노스um, 이 한마디면 누구도 건들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을 엄청나게 보호하고 보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키케로가 공화주의를 얘기하는데 아까 아테네 민주주의의 실패를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 완전한 민주정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대정부에서 쓰는 것 같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집정관, 원로원, 민회가 서로 견제와 그 다음에 균형을 이루는 제도를 만든 거죠. 그 로마 공화정은 최고의 국가 양식이다 스스로 이제 자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중들이 법을 경시하는 걸 제일 경계를 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키케로가 공화정을 위협하는 법 경시 풍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대중이 주인 노릇하는 상태 속에 국가라는 이름이 생기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대중이 주인 노릇하는 곳에는 국가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노모스가 주인 노릇하고, 노모스가 최고의 권력이 될 때만이 나라가 제대로 된다고 했죠. 키케로가 그 정의를 그대로 이어봤죠. 대중이 주인 노릇하는 속에는 국가가 생기지 않는다. 법에 대한 합의로 억제되지 않는 자들은 인민이 아니다. 오히려 인민이 한 명의 사람처럼 모일 때는 참주나 다름없다. 이 경우 더욱 무서운 법이 된다. 왜냐하면 인민의 모습과 이름을 흉내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짐승은 없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중이 들짐승과 같을 때가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인간의 야수성을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일 때는 괜찮은데 그 모인 전체 대중이 참주가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그 참주가 돼버리면 일반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민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잔인한 짐승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화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테네의 민주정의 교훈, 그 다음에 로마의 공화정의 이러한 교훈은 그대로 이제 일과 이 부분을 승계받지 못합니다.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는 아테네가 구현을 해냈지만 많은 폐단을 경험했습니다. 아테네의 실험은 인류에 엄청난 선물을 줬지만 또 교훈도 줬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일부 아테네의 민주적 요소를 받아서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이후에 어떤 나라에서도 시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비로소 다시 등장하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 때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2500년 전에 구가했던 그런 민주적 정신은 프랑스 대혁명 때 비로소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됐고, 그때 바로 프랑스 공화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아무리 진화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제도화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을 뛰어넘지 못했던 거예요. 한 2000년 동안. 그게 근대화되면서 바로 민주주의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민주적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도 1700년대부터 한 150년 동안에도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는 엄청난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투표권을 갖기까지는 엄청난 피와 땀이 또 들어갔다. 반면에 우리는 해방되면서 바로 자유와 평등도 받았고 바로 투표권도 받았죠. 내가 25년 동안 복무해서 시민이 되고 투표권을 받은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도 아까 제가 한 450년 동안 아테네 민주주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 민주주의가 성숙되는데도 150년간의 각종 시행착오를 겪어서 페리클레스의 50년 황금기를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150년에 쇠락하고 퇴주하는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는 어때요? 우리 민주주의는 지금 겨우 우리는 70년 지금 해왔습니다. 우리 지금 민주주의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이 관념이 아직도 내면화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숱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 제자리를 잡으려면 앞으로 100년, 20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테네도 수천 년 동안 자유의 관념을 쌓다가 만들어낸 민주정이라도 15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민주정의 병폐를 또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생 독립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70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갈 길은 굉장히 멀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테네가 만들어냈던 최고의 민주정신, 민중에게 최대한의 권력을 주려고 했던 그 가치, 이 부분은 계승을 해야 된다. 단 뭐냐? 그 민주정이 어떻게 하면 폭주하지 않고 견제될 수 있는가? 슬기롭게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 평등, 민주, 법치가 제대로 자리 잡게 해야 된다. 저는 이 한마디로 마지막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많은 울림을 갖고 있는데 시무칠조에 나왔던 이 사람이 꼭 쓰고 싶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쓰고 싶었다고 합니다. 5천만의 백성은 곧 5천만의 세상과 같다. 자, 정말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주인이 돼야 된다. 일부가 주인이 되고 일부가 주인이지 않는 세상,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일까? 소크라테스가 왜 전부 다 찬성할 때 왜 혼자 반대했을까?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반대했던 게 옳았다는 것을 알기에는 몇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만큼 민중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난국에 아마 소크라테스가 등장한다면 아마 소크라테스도 저는 금방 사형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멀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은 어디서 키워지냐? 과거의 교훈에서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대로 했던 그 교훈, 그걸 가치를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는 이 아이디어, 그 다음에 가치도 역시 과거의 교훈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 문명을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저는 그리스 문명이 바로 우리의 오래된 미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450년 동안 민정을 만든 과정을 저는 속속들이 봤습니다. 거기에 혁신적인 민족 개혁들을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앞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나라들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이거를 계승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도 그들이 한 오류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